안녕하세요. 공대를 나와 영업사원, 통역사, 예능 PD, 드라마 PD, 작가, 강사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거치며 여러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왔지만 2020년 명퇴하고 나니 정말 외롭더라.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걸 깨닫고 가장 소중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걸 깨닫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공부하고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써낸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세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건데 마치 전부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여러분은 빠질 거고요. 왜냐?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뭔가 나의 존재 가치가 있고 막 세상이 다 나를 알아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하고 나오니까 마치 자신의 전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하셔야 되고요. 한가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을 막 쳐다봅니다. SNS고 막 들여다보고 문제는 그러고 나면은 다들 잘 사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내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일 이외에도 취미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내 삶의 새로운 영역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점점 더 좋아지는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살사 댄스를 배우거든요. 동호회 가잖아요. 나 엄청 못 춰. 근데 내가 계속 이거를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고 집에서도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계속 이렇게 추잖아요. 조금씩 나아져요. 자,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면 새로운 무언가 일을 시작해 보세요. 갈수록 인생은 나빠질 거야가 아니라 갈수록 좋아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탁구를 쳐보잖아요. 어떤 분들이 외롭냐면 잘 나가던 분들이 외로워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렇게 막 남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일을 했던 분들은 탁구장 와서 초보가 막 이렇게 고수한테 가가지고 저랑 랠리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쉽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늘 회사에서 잘 나갔어. 높은 사람이야. 다들 나한테 와서 뭐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못 빳빳하게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이 탁구장 가가지고 바로 숙이고 초보의 자세로 안 가거든요. 탁구는 초보인데 거만하기는 목과 어깨에 그냥 힘은 빳빳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걸 저는 피하셔야 돼요. 은퇴하면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들 만나서 야,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야, 이번에 저기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 되게 재밌다는데 같이 보러 갈 사람, 톡방에서 자꾸 물어보고 친구들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누가 나 연락 안 오나? 누가 밥 먹자고 연락 온 애들 없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서서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은 회사라는 빌딩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살았다면 50대 이후에는 관계의 건축망을 다시 지어 올려야 돼요. 저는 매일 벽돌 한 장 쌓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탁구장에 가면 신입 회원이 오잖아요. 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벽돌 한 장이에요. 문화센터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수업 뭐 있나? 일본어, 원어민 회화 수업 있어요. 신청해요.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가 무슨 이렇게 글 올렸어요. 무슨 영화 재밌대. 그러면 그거 보고 막 댓글에 누가 이거 나도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댓글 달아요.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까요? 라고 해서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은 회사라고 하는 이 건물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면 50대 이후에는 여러분이 관계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 이제는 아주 그 고층 건물 저는 짓고 살아요. 왜냐? 저 1층에는 헬스장 있고요. 2층에는 탁구장 있고요. 3층에 문화센터, 4층에 살사 동호회, 5층에 산악회, 6층에 독서 모임. 다양한 모임들, 다양한 공간들이 제 삶에 쌓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임 한번 할 때마다, 사람 한번 만날 때마다, 또는 내가 전화 돌리고 톡 한번 할 때마다 벽돌 한 장 쌓는다라는 기분으로 성실하게 조금씩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50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일단 여러분의 삶이 저는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요즘 정말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대학 시절 만나던 그 동아리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MBC 입사 동기들. 근데 대학원 동기 40명 중에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거든요. MBC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0명 있던 동기들 중에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 한 네다섯 명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삶이 즐거워야 돼요. 내 삶이 즐거워야 관계도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국립한글박물관 가봤어. 너무 좋았더라. 야, 다음에 우리 거기 박물관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그 즐거움의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될 때 외로움은 조금씩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 불로장생을 꿈꾸던 그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은 줄 알아요? 49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진시황도 쉰을 못 살았단 말이에요. 노후의 기나긴 시간은 선조들은 꿈만 꾸던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자, 근데 장수가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공부, 일, 여가 활동. 근데 우리가 젊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누군가와 함께 합니다. 공부,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요. 일,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동료들과 같이 하고요. 여가 활동도 동창회나 뭐 이렇게 종친회 같은 데 가서. 자, 근데 나이 들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는 이제는요, 도서관 가서 그냥 책 혼자서 읽으시는 게 그게 최고의 공부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가 활동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꼭 사람들 중에서 놀 때 누구랑 같이 놀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보러 갈 때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갈 사람 없으면 난 영화관에 안 가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노후에는요, 혼자서도 잘 놀아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게 저는 노후의 외로움을 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하는 활동이 많아져야 오히려 외롭지가 않아져요. 제가 일본에서 나온 책 노후 파산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건강관리, 관계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관리가 조금 특이했던 게,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무가 이 행복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여자 노인은 배우자가 없다고 불행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없는 게 여자 노인들은 더 행복하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 노인들은 친구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남자 노인은 배우자가 없으면은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유는 뭐냐면, 남자 노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 중에, 아버지들 중에 어떤 분 저기 가스 밸브 잠그는 법 모르시는 분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생 단 한 번 라면 물도 끓여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다 이렇게 대접만 받으면서 살았던 거지.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퇴직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정경제 살림꾼으로 재취업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청소, 빨래, 요리 다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남자 노인들이 독립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독립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요리도 때로는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잘 사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불안은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불안해하잖아요. 그 불안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대신에 설렘과 즐거움을 찾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년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2024년 새해 저의 목표가 일본어 공부랑 살사 댄스 배우기예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서 이제 4만 원 내고 원어민 일본어 회화 수업 받고요. 8만 원 내고 살사 댄스 왕초보 수업 끊었어요. 그리고 3만 원 내고 다니는 헬스장에서는 필라테스, 뭐 요가 다 배우고 있고요. 큰 돈 들이지 않고 뭔가 공부하는 연습을 하세요. 뭔가 배우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기대가 늘어날 거예요. 공포와 불안 대신 설렘과 즐거움의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들 만나서 항상 추천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독서, 여행, 연애.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이에요. 책을 한 권 딱 펼치잖아요. 끝까지 읽기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여행,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으로 나를 던져놓는 거죠.
연애 특히 더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나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세 가지 활동을 나이 50이 넘어서 은퇴 후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요, 여행 다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버킷리스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버킷리스트는 평소에 제가 만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메모장이에요. 저한테는 읽고 싶은 책 메모가 있고요, 가고 싶은 곳 메모가 있고요, 하고 싶은 일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책이 재밌었어 그러면은 메모해놔요. 읽고 싶은 책의 버킷리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저로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야, 나 어디 여행 가봤는데 거기 너무 좋았어. 야, 그 지리산 너무 좋았어. 지리산 종주 꼭 해보면 해. 버킷리스트에 늘리는 거예요. 자,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마음 먹고 내 인생 남은 평생 뭘 할까 100가지를 써보자 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또는 기사를 보다가 뭔가 설레는 뭔가를 만나면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 전시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모임 한번 나도 나가보고 싶다. 그때마다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세요.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서운한 거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자꾸 떠올려 보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내가 누구 서운하게 한 적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 조금 이렇게 소원해진 어떤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연락을 돌리고요.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점심 먹고 재미난 이야기 나누세요. 서은국 교수님이 쓰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요, 행복은 별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행복이에요. 자, 그럼 이 행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기준을 낮춰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나를 위해서 뭐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화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낮추는 게 행복의 빈도를 늘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항상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배려하라고는 우리가 배웠지만 정작 나 자신을 어떻게 배려하고 나를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용서라는 감정은 자신을 향하는 것이든 타인을 향하는 것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타인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외로움이 찾아오면 나를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회사 생활할 때 후배들한테 좀 실수한 게 많아서 애들이 나를 안 찾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를 좀 더 받아들이고 나를 안아주는 시간을 길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챙겨주는 거 아주 쉬워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찾아보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내가 즐거워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여유가 생깁니다. 외로움은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이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극동상담심리연구원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 상황에서 보면은 거의 다 가까운 분들과의 어떤 그 갈등이 주류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는 부부 간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모하고 장성한 자녀들 간의 갈등이 오늘날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장성이 되면은 자립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네들은 위축될 대로 위축이 되어 있고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너는 우리가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이게 뭐냐, 왜 독립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막 질타를 하니까 이게 서로 이제 부모는 자식이 힘겹고
자녀는 부모에게 면목없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편한 방법이 대화 단절이거든요. 뭐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배째라 이렇게 지내는 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젊은이들만을 뭐라 그러기도 참 안타깝고, 그렇다고 이 사회의 제도 문제만 그러기도 딱하고,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은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너그러워지는 건데, 자기네들 이제 엄정하게 살던 시절에 그 고생할 때는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면은 뭔가 놀 거 다 노는 것 같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일을 아주 악착스럽게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해서 뭐 쓰겠냐 이렇게 함부로 이제 이 신란을 하니까 자녀들은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제 다 커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싫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버지는 그랬다, 옛날에도 엄마는 우리를 그렇게 들들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이렇게 장가 가거나 시집 갔는데도 여전히 그러느냐 이러면서 이제 충돌을 막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서로 이렇게 이제 분리된 이렇게 그 생활 또 의식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어렸을 때의 모습, 이제 그런 기억들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단 부모와 자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갖춰야 할 덕목이 이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대화가 되려면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걸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거에 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또 상대방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막 이렇게 쏟아내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늘 저렇다, 지겹다,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관계 단절, 뭐 고립 이제 이런 것들을 자초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봐주려면은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도 아주 기가 센 애도 있고 또 아주 이 결이 고운 유순한 애도 있고, 이게 태어나는 애들마다 다 성향,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부모는 이제 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자기 수준에서 또는 그 애 수준에서 최대치가 뭔가 그 정도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무리를 해서 막 쏟아부어주고 밀어주고 막 이끌어주고 하는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자기 그릇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자녀는 자녀대로 짓눌리는, 치이는 기분이 들고, 부모는 아니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녀를 대할 때 하느님이 잠시 애들을 우리에게 맡아서 키워주라고 보낸 존재이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들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우리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웁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인은 자녀에게 뭐 과도한 요구나 푸시 또는 압력 이런 것들을 가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그냥 자기 그릇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좋으려면은 일단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거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자기는 정말 그 자기 아들을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았는데 자기는 몸이 그렇게 뭐 튼튼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애들을 못 키워준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가 이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처갓집 근처로 가서는 정작 그 정도로 위치에 오르게끔 해준 우리 부모에 대해서는 뭐 정말 때라 형식적으로 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자, 자녀를 내 소유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키울 때 너무 헌신할 것도 없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봐주는 수준에서 끝을 냈으면 이렇게 뒤늦게 악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해서 독립이 되었으면은 그래 니들이 건강하게 잘 살면 우리는 만족한다. 이런 게 좋지 뭐를 우리가 이만큼 해줬는데 지들이 처갓집에만 엎어지고 본가에는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느냐고 펄펄펄펄 그러면은 이 보기가 참 추하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참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녀를 낳아서 어느 정도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줬으면 우리 할 만큼은 우리가 할 만큼 할 도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니들이 정말 건강하게 사회인이 되어라 이렇게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안 딸려오고 싶고 간섭이 들어오니까 또 싫고 이래서 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갈등 또는 뭐 이 충돌 이런 거는 이 한쪽에서 마음을 비우면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설사 자녀가 조금 서운하더라도 부모가 이해를 해주면은 그냥 그런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우리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이게 뭔가 좀 유세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기 살기도 바쁜데 부모가 그렇게 표대를 내니까 싫어서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충돌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 봐요. 이제 형식적으로는 화해를 하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사람들이 서로 용서는 할 수 있는데 잊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서로 그래 나한테 이랬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 썰렁한 마음이 기저에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관계라는 거는 그 한 번 어그러지면은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해하지 않는 이 어투, 말 이런 것들을 늘 신경 써서 이게 늘 좀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랄까 이 조심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상대를 무시하거나 길을 꺾게 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히는 이런 말을 안 하고자 늘 조심하는 게 몸에 배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울수록 긴장을 풀고 아무렇게나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두 번 이렇게 만나다가 배짱이 안 맞으면 다시는 안 보면 돼요. 근데 가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으나 사나 이게 늘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게 가족인데 이런 가족 간에 뭔가 너무 선을 함부로 넘었다가는 이 소중한 가족 관계가 아주 이렇게 어그러지니까 늘 말 조심하고 행동 거지 조심하고 헤어질 수 없는 가족끼리의 관계에서 더더욱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쎄 뭘 채워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하면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의지가 되는 그 관계다. 그래서 이 화목한 과정은 그야말로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깥 생활에서 이제 많이 지치고 힘겹고 이제 경쟁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적어도 가족만큼은 힘내. 내가 서포트 해줄게. 내가 있잖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줄 때 이 행복한 가정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식구들이 집에 와서 오히려 재충전해서 나가서 또 살고 집에 들어와서 또 재충전하고 이러면은 참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좋지요. 50 나는 재밌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이소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새 100세가 보편적인 나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50이라는 게 딱 중간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싱가포르로 갔는데요. 그 택시 기사님이 싱가포르에는 세 계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 계절이냐라고 물었더니 하터, 하티스트. 덥고 더 덥고 가장 더운 날씨로 싱가포르이 세 계절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삶을 바라보면 굿이 있고 better 그리고 베스트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8,000불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good enough, 살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국민소득이 한 68불이었다 그러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높아진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과연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들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 책을 한번 썼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그랬는데 보타닉 가든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타닉 가든에서 제 시선을 유난히 사로잡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여자분이었는데 스케치북 하나를 들고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조그마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데 저희 부부가 그 보타닉 가든을 천천히 돌고 3시간이 지났거든요. 3시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정말 그림처럼 말뚝처럼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문화 충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에 가서 10분 이상 제자리에 앉아 있는 분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봤더니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한번 저도 흉내를 내보려고 벤치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15분 되니까 몸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깨달았죠. 우리가 심심한 걸 견디지 못하는구나. 어느새 그게 나한테 익숙해져 있구나. 그렇다고 SNS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맛집을 간다든지 그러면 그 찰나는 심심함과 지루함이 없어지는데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솟아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내 쓰러지더라.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목마른 것이 계속 더 갈증이 일어나듯이 오히려 재미, 즐거움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더라. 그래서 어쩌면 싱가포르에서 봤던 그 가만히 있는 그 심심함 속에서 솟아나오는 게 재미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것이 즐거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한번 봤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건축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이제 새롭게 대학 캠퍼스를 짓고 이 캠퍼스의 과학관과 공학관 두 개의 사이 길이 없다는 게 보도블록이. 그래서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한테 보도블록을 빨리 좀 깔아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다니도록 좀 해달라. 이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니 한 석 달 동안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설계도는 언제 나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꾹 참고 기다렸는데 한 6개월이 지나도 또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또 독촉을 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지금 보도블록이 빨리 필요하고 학생들도 지금 없으니까 이리저리 막 다니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서 무려 1년 동안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보도블록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새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1년이 다 됐을 때 건축가가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늘 다니던 그 지름길 있죠. 그 곡선의 길을 따라서 보도블록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길은 프랑스 대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과학관과 공학관의 동선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한 결과다. 그래서 재밌게 살려면 관찰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관심이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가만히 관찰하고 그 관찰의 결과로 관여하고 그렇게 관여했을 때 새로운 관계가 생길 때 이것은 인생 사관학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 사관학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이 바로 관심이라는 것이고 관심은 호기심이라는 거다. 그래서 어쩌면 즐거움의 핵심 키포인트, 키워드를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호기심, 궁금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호기심과 의구심이 다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호기심은요, 나의 답이 없을 때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구심은 내 답이 있을 때 의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구심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정말 시비를 걸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호기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여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배웠고 스스로도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한 30년 동안 한 3만 분을 관찰하면서 살아온 직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딱 들어오는 순간 이분 남편의 외도 문제가 있는 얼굴인데 이렇게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이 학생은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관찰을 상담에서 하다 보면 묘한 공통점, 패턴 같은 것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우울해서 오는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선생님,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제가 이상한가요? 하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집니다. 그런 질문을 패턴이 돼서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이 대답을 해주면 많은 학생들이 울어요. 누구누구 씨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그 이해받지 못했다는 얘기에 울컥한가 봐요. 그렇게 눈물을 짓습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 당신을 깊이 관찰한 적이 없다. 당신에 대해서 깊이 궁금해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찰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답을 내려놓고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낱낱이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인생 사관학교에 우리가 인생에서 입학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오미자차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오미자차의 첫 번째 미는 흥미를 가지는 겁니다. 흥미. 제 동생이 스킨스쿠버를 했어요. 스킨스쿠버들의 로망이 이제 아름다운 바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산호도 보고 물고기도 보면 얼마나 황홀합니까? 근데 이제 동생 말에 의하면 형, 내가 이번에 그 필리핀 갔다 왔잖아. 갔다 왔는데 일본 직장인들 같은데 우리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되게 달라. 우리는 일단 있잖아. 여기 바닷속이 어때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얘기하면 본 게 다 달라. 왜냐하면 산호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열대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달라. 그리고 나서 한 3번, 4번 가면 봤으니까 이제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저녁에 가가지고 맛있는 술 마시면서 내일 꼭 들어가야 되나? 내일 좀 놀지? 이렇게 흘러가서 3박 4일을 보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왔던 그 일본 사람들 10여 명은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렇게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일본어를 마침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여기 오기 위해서 50번 동안 계속 연구회를 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주를 필리핀 그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스킨스쿠버 팀들이 10여 명이 매주 모여가지고 그 바다의 지형은 어떻고 산호초의 특징은 뭐고 열대어는 어떻고 물살은 어떻고 이때 들어가면 이런 풍경이 나타나고 이 공부를 축지하고 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산호초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오미자차 중에 이미는 뭐냐면 뭔가에 대해서 음미를 하게 된다. 50주 만나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음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음미하게 되다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된다. 아, 이런 거구나. 그냥 텀벙텀벙 들어가는 팀과는 다르게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맞는 거 틀리는 거 그럴 때 의미를 찾으면서 아, 실제 바다는 연구한 것과 다르구나. 의미를 찾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재미라는 거다. 아, 이게 재밌네. 재밌네. 그럼 이런 재미가 반복된다면 그때 생기는 게 취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흥미에서 시작한 거를 음미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의미를 찾고 의미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게 지속될 때 취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해 보면 재밌게 살려면 또 돈만 많으면 되지 않냐? 뭐 제주도 여행 가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고 그런 재미 아니야? 뭐 딴 거 있어? 그런데 감각적으로 즐거운 것은 마치 밤하늘에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감탄에 불과하지 순간적으로 사라진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감정적으로 즐겁고 그 다음에 내 존재 자체로 즐겁고 재밌으려면 반드시 숙고하는 과정,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내 답을 없애고 흥미를 가지고 음미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아서 지속하는 이런 것이 취미로 될 때 인생 후반부에 대미를 장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미자차 플러스 원미 하면 우리 이것이 대미를 장식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더 재미있는 세상 인생 후반부에 맞이하시길 빌면서 오미자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